예, 정신환과 A반 저랑 같이 수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강이 진행되고요. 다음 주부터 수업을 진행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수업 진행을 할 거고, 그 과제 제가 내달라고 지금 막 한 거는 뭐 저랑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제를 하면 잘 수행하면 매주마다 이제 포인트를 적립시켜 드릴 건데 과제해서 제출하면 2,000원 드릴게요. 2,000원. 단톡방에 같이 할게요. 그리고 어휘 테스트 오시자마자 보잖아요. 늦게 오면 없어. 예. 어휘 테스트 보고 역시 다 맞으시면 이것도 2,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매주마다 모의고사 시행할 거거든요. 시간은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모의고사 응시하셔서 등수 안에 들면 등수에 따른 차감한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디야 커피 하나씩은 드릴 테니까 과제하고 어휘 잘 외우시고 모의고사도 등수에 드는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롭게 저랑 공부하는 분들은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진도 나가 볼게요. 이게 저번 주 건너뛰고 오늘 2월 2호, 그러니까 2월 1호 없이 바로 건너뛴 분들한테는 조금, 저번 주께 조금 안 하고 넘어와서 좀 그럴 수 있을 텐데,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무슨 독서 하려고 하면 경제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 해요. 경제 지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원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경제 지문을 알지? 올해 제가 감히 예언하면 올해 경제 나올 거예요. 근데 기태강 씨 내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문 좀 닫아줘. 작년 그러니까 저번 수능이 조금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글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낼 거예요. 82점이면 밸런스 조절 7패지 뭐. 근데 좀 더 쉬울 텐데 그렇다고 다 쉽게 내버리면 또 너무 커트라인 올라서 왔냐? 너무 와서 책 가져가세요. 이거예요, 이거. 너무 쉽게 내버리면 등급컷이 또 엄청 뛰기 때문에 또 그것대로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 하면 결국에는 고난도 지문 하나, 고난도 지문에서 변별력을 줘서 여러분들의 등급컷을 조절할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로 나오는 영역은 항상 전통적으로 경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을 이제 봐야 되니까 경제 지문에 대한 공략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올해는 경제 지문 고난도를 준비하자고요. 수능 특강 나오신 거 아시죠? 책. 그래서 거기 있는 주제에 뭐 있나 쓱 봤더니만 제가 경제 관련된 지문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자율의 최고 가격제로 인한 영향. 최고 가격제? 가격을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강제로 어디로 최고 가격 여기까지라고 정해버리면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번 주에 배웠었던 분들은 수요 공급 원리에서 균형 가격이 아닌 지점의 가격을 형성하면 사회적 잉여가 손실된다.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그거랑 아주 관련 있는 게 나왔고요. 경제 성장 모형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할 거랑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투자 옵션 모형과 투자 모형, 노동 공급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다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금 계좌, 독점적 경쟁 시장, 조세 원칙, 과점 시장 경쟁 균형, 채권자, 채무 변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지문 수특에 잔뜩 있으니까 요 지문들도 당연히 공부를 할 거고 이 주제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기출들도 함께 교재에 실어서 공부할 테니까 올해 경제 지문 잘 공부하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경제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자꾸 배경 지시를 요구해요. 너무 불친절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가야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고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시간 안에 푸는 게 거의 막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다만 이 글 자체를 경제 지식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다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갖고 온 거는 2018년 기출과 2020년 기출 시대 순으로 한번 순차적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2013년, 14년 이런 거 했었잖아요. 오늘은 18년, 20년 그나마 좀 최근 기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볼게요. 오늘 해야 되는 거는 통화정책이거든요. 통화라는 말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이 통이란 말은 국어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문학에서도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뭐더라? 잠깐만. 뇌정지. 문학에서 통.
자, 미안합니다. 문법에서도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통사적 합성어 뭐 이런 것들이요. 통은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모두가 함께 공유한다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함께 통하여 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내가 통 뭐 하려고 했지? 독서 지문의 전개 방식 중에 통시적 관점이라는 것도 있었네요. 이 통시, 시간을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통화라고 한다면 이 화는 화폐할 때 그 화를 의미합니다. 약간 돌고 있는, 우리가 서로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책이란 말 볼까요? 님들아, 오늘 경제 지문이지만 이 정책이라는 얘기는 조금 경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봐요.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의 마음, 사고픈 마음, 팔고 싶은 마음, 이거에 따라 변동하는 거였고, 아니면 외부적인 수요와 공급 자체가 변하는 거, 이런 얘기들로 되어 있었는데, 정책은 국가가 시행하는 거 아닌가요? 예,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따위의 대표 따위가 시행하는 일들을 정책이라 하잖아요. 돈이 돌고 있는 거를 정책으로 결정하겠대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시장 공급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통화를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게 정부가 직접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오늘 돈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행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순간 그 나라는 개파탄 나거든요. 무조건 이 금융을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기관을 두고, 선진국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차단시키는 것들로 팀을 꾸려요. 자, 우리나라엔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뭘 하냐면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화폐에는 이 은행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각 국가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 각각 브랜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중앙은행 이름 뭔지 아세요? 브랜드 이름? 이거 한국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 와서 책 가져갔어요. 자기 이름은 어떻게 돼요? 예. 이거야. 이분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 있는 장관님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다 봐요 하면 절대 금지입니다. 아예 거의 개입하는 게 안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게 국가가 이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일이 반복돼요. 대통령이 지금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야. 옛날에 이럴 때가 있었어. 중앙은행 찾아가요. 똑똑똑. 여기 짱을 총재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님이 계세요. 똑똑똑. 잘 계셨어요?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각하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잠깐만 이리 와봐. 이번에 돈 좀 한 500억 좀 찍어봐. 예. 그리고 내가 저기 가방 갖고 왔거든. 저기다 손 넣어봐. 이렇게 돼버려요. 네. 이런 사건이 실제로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개입하면 안 돼요. 오로지 여기 있는 총재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얘들이 뭘 하냐? 볼게요. 은행이 중앙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중은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은행들이에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아래에 있는 국민은행, 신한, 우리, 아시죠? 농협.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은행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있죠. 한국은행은 우리가 갈 일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저금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돈을 찍어내는 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중은행하고 중앙은행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아주 긴밀한 사업 파트너예요. 은행원이라는 직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은행원을 하고 있거든요. 은행원 급여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 국민은행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얘가 초봉을 처음 입사했을 때 5천만 원 받았거든요. 신입사원이. 대충 계산 나오죠. 이거 나쁘지 않아. 여기 지점장만 찍어도 연봉 3억 찍습니다. 은행 이거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본인이 문과고 딱히 비전이 없다. 딱히 이제 장래희망이 없다.
그럼 닥치고 그냥 은행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괜찮아. 근데 이 은행은 뭐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줄 수 있을까? 뭐길래 이렇게 돈을 벌까? 간단합니다. 금융업이란 말 들어봤죠? 금은 돈이고요. 융은 유통시키라는 뜻이에요. 돈을 유통하는 돈 유통업입니다. 유통업이라는 거는 원자재를 받아서 가공 따위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겨서 더 큰 이득을 붙여서 파는 행위를 유통업이라고 하거든요. 자, 돈을 어디서 떼우냐면 여기서 돈을 떼옵니다. 중앙은행에서 찍은 돈을 시중은행이 사와요. 아니, 돈을 사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돈은 돈인데 돈을 돈 주고 사나요? 돈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공급 그래프 잠깐만 그냥 꺼내 볼게요. 괄호축에는 항상 재화량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재화, 물건. 그리고 Y축 값에는 가격이라는 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다고 했었어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수요 공급 원리예요. 이 재화가 만약에 돈, 화폐면 가격은 뭐냐 이거죠. 님들아, 화폐의 가격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한 가격,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 그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은행 가서 저 500만 원 쓰겠습니다 하면 은행한테 뭐를 지불해야 돼요?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거 괜찮을까요? 돈의 가격이 이자입니다. 다시 오늘 공부할 때 좀 많이 필요합니다. 돈의 가격이 이자야. 즉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사와요. 이자를 주고 사와요. 자, 그래서 이자를 주고 돈이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서 떼옵니다. 자, 그럼 시중은행은 뭐하냐? 여기에 이것을 판매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유통업을 해요. 시장은 노브랜드 홈플러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재화를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한 재화가 교환이 일어나는 공간을 모두 다 시장이라고 합니다. 노브랜드 홈플러스는 당연히 시장이고 이 더올림도 대표적인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재화를 지급하니까 교육 서비스를 드렸잖아요. 거래하고 있는 중이잖아. 이런 것들을 다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팔아요, 돈을. 자, 그럼 보세요. 시중은행이 시장한테 당연히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팔잖아요. 그 돈 받고 파는 금액에 따라 이 세상이 결정됩니다. 뭐 또 세상이 결정된대. 믿어봐. 진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한다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회라는 게 결정이 돼요. 가볼게요. 얼마 주고 팔까요? 이 이자는 특이해요. 아주 특이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대출해 줄 때, 빌려줄 때, 꿔줄 때 그 이자는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오로지 판단해서 결정해요. 누가 하시냐? 여기 한국은행 총재님이 결정해요. 결정. 왜요? 이 이자에 따라 세상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니 이자를 이렇게 했다 하고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 회의 끝에 딱 결정을 해요. 뭐처럼? 정책처럼. 그래서 이 금리, 자, 이자는 금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전달하는 이자는 딱 정책으로 결정하는 금리라고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책금리라고 말합니다. 정책적으로 결정한 금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기준금리라고도 합니다. 100% 똑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가요? 아니요. 그냥 100% 똑같은 말이에요. 기준금리, 정책금리로 빌려줘요, 시중은행한테. 왜 기준금리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2%에 팔았다 쳐봅시다. 만 원을 시중은행한테 찍어서 주면서 200원 내고 이거 써. 나중에 만 원 갚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해줄 거예요. 그럼 시중은행이 시장에 대출할 때 금리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자, 2%다. 2%보다 낮다. 2% 업. 당연히 2% 업으로 해야 먹고 살지. 그래야 지점장님 3억 드리고 내 친구 5천만 원 줄 거 아니야. 아마 4%에서 7% 이 정도로 해서 팔게 될 겁니다. 그 차액을 먹는 게 시중은행이에요. 생각보다 업무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은 주 업무가 바로 대출 업무예요. 이걸로 먹고 사는 거야. 참,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맡기면 은행에서 이자 주죠.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유 절약하시네요. 참 잘하셨어요. 하고 칭찬 격려금 주는 건가? 그게 아니라 님들이 막 저금을 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 아저씨들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돈을 다른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준 이자보다 더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팔아요. 그 차액을 먹는 겁니다. 예, 그 일을 하세요. 자, 됐을까요?
잠깐만. 이거를 이제, 어디 갔어? 이거를 시중은행이 정한 금리라고 해서 시중금리, 아니면 시장에 파는 금리라고 해서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요 용어가 기출에 좀 많이 나왔네요. 시장금리라고 하는데, 이 시장금리, 뭐에 따라 결정돼요? 이 기준금리 따라 결정되는 거 보이셨어요? 요 정책금리에 따라 저게 낮으면 여기 시장금리도 싸져요. 저 기준금리가 높게 처음부터 사오면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 금리가 높아져요. 왜 기준금리인지 알겠나요? 이 금리가 기준이 돼서 시장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2018년 기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정책적으로 결정된 기준금리 이렇게 나와요. 설명은 더 없어요. 치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이 기본 틀에 존재할 때 이제 물가가 어떻게 바뀌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거예요. 가볼게요. 우리 바로 들어가자. 코로나 때 얘기해 봅시다.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돈을 사람들이 쓰길 바랬어요? 안 쓰길 바랬어요? 정부에서는? 잘 생각해봐. 소상공인이 뭐 어떻게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막 한창 몇 년 전에 하지 않았나요? 오수병도 뭐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오수병도 뭐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고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냥 상상회로 돌려보세요. 한국은행 총재님이 금리를 낮게 잡을까요? 높게 잡을까요? 낮게 잡아야 돼요. 왜 그런지 볼까요? 네, 그때 금리예요. 이게 코로나 때 기준금리예요. 이렇게 잡아줘요. 거의 공짜로 빌려준 거야.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시중금리가 결정되냐? 1%에서 3%만 받아도 먹고 살아요. 저 아파트 전세 이때 대출 받았는데 2.1%로 받았어요. 엄청 싸지. 금리가 그러면 이자가 낮죠? 자, 가볼게요. 이거 저번 주 공부 저랑 같이 안 하신 분은 일단 한번 들어봐봐.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래. 일단 들어봐봐.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거라고 하는데 이자가 낮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갈 수 있다는 거야? 별로 못 빌려간다는 거야? 많이 빌려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렴해요. 이자가 거의 막 1%, 2%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시장에 통화가 늘어났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거야. 자, 그래프로 표현해 보세요. 돈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야. 돈이라는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은 지금 이렇게 결정되어 있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이 공급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 저번에 공부한 거에 따르면 공급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공급 자체가 증가하는 거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공급 곡선이죠.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게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일단 봐봐. 그러면 재화, 돈의 공급이 증가해요. 돈이 많이 풀린 거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어. 그러면 자, 돈의 가치. 재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번 주고 나발이고 야, 파는 물건이 많아지면, 풀린 물건이 많아지면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 떨어져. 당연히 떨어지지 않나요? 많은 물건이 있으면 떨어지고 야, 에스파가 500장 한정판 CD 팔았다고 해봐. 싸겠어? 비쌀 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보시다시피 균형 가격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렴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자, 기존에 A 분필을 사는데 1,000원을 주고 샀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1,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런 이자가 낮으니까. 돈의 가치가 낮으니까. 더 줘야 돼? 덜 줘야 돼? 1,000원짜리 원래 어제까지 분필 샀는데 이 1,000원 자체의 가치가 나아졌대요. 돈의 가치 자체가. 그러면 1,000원보다 더 많이 줘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이 줘야 재화랑 바꿀 수 있어요? 잠깐만. 물건 가격이 오른 거 아닌가요?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물건 가격, 줄여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세종시 최근에 있었던 근 몇 년간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원래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저기 2, 3억쯤 했거든요. 갑자기 5, 6억 달래요. 5억, 6억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금리를 굉장히 작게 잡았거든요. 아, 근데 깜짝이야. 근데 금리는 왜 작게 잡을까? 이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는 돈의 공급이 늘었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 동시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대신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자, 됐을까요? 이게 우리 코로나 때 겪었던 금리를 낮게 잡고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도 나아지니까 이자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물건 가격이 올라갔다. 대신 돈이 많이 풀렸으니 돈이 돌아가는 경제 자체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아파트 값을 내려야 된다.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오면 돼요. 신용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안 받아요. 지금 3% 받아요. 아, 그러면 그대로 가봅시다. 이제 1%로 팔면 안 되죠.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얘들 몇 프로 받아요? 7%에서 9% 정도 받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금리가 이렇게 돼요. 그대로 반대로 갈게요. 이자가 떨어지니 돈 공급이 이제 사람들이 대출 잘 안 해가죠. 돈 자체가 시장이 많이 안 풀렸어요. 그대로 반대로 갈게요. 돈의 가치가 올랐어요. 그럼 물건 가격은 어떻게 돼요? 돈 자체의 화폐 가치가 올랐대. 물건 살 때 화폐를 덜 줘도 돼. 물가가 떨어진 거. 아파트 값 다시 4억 되고 3억 되고 있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물가 안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도 있죠. 돈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침체되기도 해요. 돈이 별로 없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됐을까요? 이게 통화정책이고요. 이 무한 사이클을 돕니다. 이렇게. 무한으로 사이클이 돌아요. 봐봐요. 경제 활성화는 좋아. 근데 물가가 올라버렸어. 아이고, 물가가 오른다고 막 욕해. 잠깐,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올려요. 그러면 물가가 내려가요. 근데 물가가 내려가면 또 뭐라고 해요? 아, 지금 손님이 없어.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우리 다 죽어나간다, 치킨집.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면 금리를 다시 낮춰줘요. 그러면 다시 돈이 공급이 많아서 활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또 물가가, 이거 무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경제 순환 그래프 지표는 절대로 이렇게 가거나 이런 그래프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요. 무조건 호황, 불황을 무조건 반복합니다. 어느 나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쟁 같은 게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그 신문 보는 할아버지들 계시잖아. 신문 보는 할아버지들이 항상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시는 소리 있잖아. 이놈의 나라는 경제도 어려운데 말이야. 물가도 오르고. 이 말씀. 이 할아버지가 지금 정부가 잘했다는 걸까? 못했다는 걸까? 잘 생각해봐요. 다시 이 할아버지들 저기 세종이 별로 없지만 저기 야, 나는 아파트마다 경로당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좀 시간 보내는데 있다고 알았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 시니어 클럽이라고 써 있더라고. 무슨 경로당 시니어 할아버지 알아보겠어? 어쨌든 거기 가면 종종 들리는 소리. 방금 그거. 이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오르고 말이야. 극찬입니다. 극찬. 아주 잘하고 있군요. 라는 뜻이에요. 왜요? 경제가 어려워?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경제가 지금 다운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펼쳐야 돼요. 왜? 활성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는 오르고 일을 하고 있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최악은 뭐냐면요.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는 안정되어 있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난리 나요. 자, 그래서 이 경제 순환 사이클을 돌아야 되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이 호황기 때에 다른 부작용, 물가 상승이 너무 일어나지 않게 잘 잡으면 잘했다고 하는 거고요. 경제 불황기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침체기를 빨리 벗어나서 호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좋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게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돌아다니는 돈을 정책적으로 컨트롤해서 물가를 조정하는 겁니다. 경기 활성화와. 오늘 요 지문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일단 이해되셨나요? 나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얹을게. 이거.
아이고, 이거 저번 주 저랑 안 한 분들 미안합니다. 일단 들어봐봐요. 채권은 이거 종이잖아요. 종이고, 금액이 있고, 이자가 써 있고, 만기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발행처도 써 있어요. 종이에요. 그냥 뽑은 종이에요. 이거 들고 채권 시장 가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채권 팝니다 하면 이 종이에 써 있는 금액을 주고 이 종이를 가져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종이를 이 종이를 사간 사람은 만기가 됐을 때, 약속된 시간이 됐을 때 발행처로 찾아가면 이 종이에 써져 있는 금액과 이자를 이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를 발행한 사람은 당장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이 종이를 발행해요. 종이를 당장 팔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 빌린다는 뜻입니다. 자, 국가가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 저번에 살짝 얘기하다 말았었거든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잘 생각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효과일까요? 내리는 효과일까요? 통화량으로 생각하세요. 아이고, 기억나? 채권을 시장에다가 발행하면 시장에 있는 통화량이 늘어나. 줄어드는 거 괜찮아요? 네, 종이 쪼가리 던져주고 돈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채권을 발행했다.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예, 이자를 왜 아무도 말 안 했니? 이자를 올리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통화량을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킬 때 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반대로 국가가 채권을 살 때가 있어요. 저희가 채권 좀 사갈게요. 왜 그런 걸까? 돈을 공급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도 통화정책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통화정책이에요.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을 조절해준다는 뜻이죠. 자, 정리해보시고 이제 문제 풀러 갈게요. 4쪽입니다. 2018년 6편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으아. 1문단만 저랑 같이 보고요. 풀 시간을 드릴게요. 1문단만 저랑 같이 봅시다. 이게 되게 불친절하더라고, 요즘에 설명에. 우리 오늘 공부한 거 기반으로 한번. 참, 오늘 할 지문들, 유명한 지문들이 많습니다. BIS 비율 규제도 있고요. 끝밀어 올리기가 나오는 건전성 정책. 그리고 보고 계시면 통화 선제책이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1문단. 통화 정책은 알 것 같아.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 그러니까 시장 원리가 아니야. 목적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한다. 님들아, 이 말 좀 귀엽지 않습니까?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해요. 똑같은 말이잖아. 이자를 조정하거나 돈 공급을 늘리고 줄이고, 이게 통화량이잖아요.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한다. 계속 가볼게요.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 뭐 이런 게 있나 봐. 이거 뭐 하는 거지? 가볼게. 이거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뭔 얘기야. 채권을 사고 팔아갖고 지금 시장의 이자를 자기가 결정한 금리 이자율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이해하면 편해요. 별것도 아닌 말이야. 자, 그 다음 중앙은행이 아이고 친절해라. 채권을 매수하면, 저 종이 쪼가리를 사면 이자율은 하락해요. 왜?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 공급이 늘어난다.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자가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엄청난 그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많죠. 채권을 매도하면, 자, 채권을 판다면 시장에 돈이 줄어들어요. 통화량이 줄어들죠. 종이 쪼가리 주고 돈을 이제 가져온 거니까, 정부가. 그러면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심플하게 알려주시네요. 자,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그 다음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화량이 늘어났죠?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요. 네, 경기가 활성화되고 할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근데 물가는 오르죠. 그 다음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은 대신 잡혀요. 자, 방금 다 봤던 것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공개시장 운영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네요. 됐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비슷한 멘트가 계속 나와요. 미리 볼까요? 2년 뒤에 기출엔 또 뭐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님들아 12쪽 오세요. 자, 오늘 그냥 갖고 놀자고. 12쪽 2020년 6평입니다. 12쪽 오셨나요? 읽어볼게요. 메뉴에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지겨워.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정책금리, 중앙은행이 시중금리한테 한 그 금리야.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뭔가 멘트가 비슷해요. 세월이 흘러도. 계속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잠깐 스톱 여기 봐봐. 중앙은행이 지금 경기가 너무 과열됐는데 그러면 정책금리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빨리. 내린다고? 올려? 정말로? 확신해? 그치. 올려야죠. 경기가 너무 과열됐어. 막 투자 열풍, 막 돈이 남아 도만 남아. 사람들이 막 돈 대출해서 막 아파트에 꼬라박고 있다고. 그러면 정책금리를 올려서 통화량을 좀 줄여야겠지. 진정시켜야 되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요. 과열되었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예상되지 않습니까?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면 이거 뭔지 알지? 시중금리 높아지면 가계 및 기업, 시장이요, 시장.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님들아, 갑자기 신용 공급이 축소됐다고 했는데 신용이 뭐야? 돈이에요, 돈. 님들아, 돈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제에서 신용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 공급이 줄어든다, 축소된다. 계속 가볼까요? 신용 공급 축소, 경제 내 수요를 줄여서 물가가 안정돼요. 경기를 진정시켜요. 자, 됐죠? 반면 경기가 침체했을 때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통화정책들 한번 풀어보자고요. 다시 앞으로 와주세요. 4쪽 보시고요. 자, 4쪽은 이제 이 통화정책을 베이스로 이게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믿기지 않겠지만 20%거든요. 공식 정답률이 다 있어. 나 이렇게 나왔다고? 말이 안 되는데? 아니야. 야, 너무 낮은데? 여러분들 2번 문제가 정답률 20%래요. 자, 통계에서 뭐 말이 안 되는데? 자, 어려웠나 봅니다. 글쎄요, 우리 공부한 우리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중에 절반을 맞출 거라 보는데 본인이 그 절반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문제입니다. 6분 드릴게요. 풀고 얘기합시다. 정답률 이렇게 나온 거는 아마 아예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왔으니까 뒤에 나온 개념이 선제성이니 정체 신뢰성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선제성이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책 외부 시차였대요. 이거 내가 써놓은 게 아니야. 이 교과서 이 본문 지문 본문은 출제한 거 그대로 실어놓은 거거든요. 내가 작은 따옴표 안 넣었어. 너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거야. 이 친절하게 알려주시잖아. 작은 따옴표는 강력한 힌트입니다. 자, 일단 이 의도 효과, 즉 이 통화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 고려해야 될 게 두 개인데 첫 번째가 선제성이래요. 자, 이거 롤 좋아하시나? 님들아, 미안해. 이거 모르는 사람 미안해. 이게 막 내가 캐릭터를 하나 선택하거든. 그럼 내가 이 스킬을 써갖고 이제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임인데 궁극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레벨이 높아지면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제 스킬인데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2, 3분에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이 게임이 20분짜리 게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2분 한 번 쓰면 2분 뒤에 써야 되는 이 궁극기는 몇 번 못 쓰는 거야. 아주 중요한 스킬인 거야. 자, 근데 여기 정책 외부 시차가 뭐야? 이게 이게 풀타임이잖아. 딜레이잖아. 내가 뭔가를 하고 다음까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제 대기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판서 안 할게. 그냥 볼게요. 저기 보세요. 네 번째 2문단 세 번째 줄입니다. 2문단 세 번째 줄 볼게요. 하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시차 뭔지 아시죠? 시간 차이의 준말입니다.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외부 시차라고 정체 외부 시차라며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주는데 얘가 이거예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미리 예상해서 우리가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자, 이 외부 시차로 문제 풀러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2번 문제 바로 봅시다. 그래프 도표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 그림 박스부터 보면 바보, 텍스트부터 먼저 봐야 돼요. 텍스트에서 의도한 것부터 봐야 되고요. 심지어 이 문제는 문제 자체도 잘 봐야 됩니다. 와서 이거 책 가져가. 일거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 야 적절한 거 골라라 막 그런 게 아니야. 병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입장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텍스트 보자고요. 어떤 가상경제에서 2000년 1월 1일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자 체크하세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로 유지. 자, 기준금리는 4%가 지금.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보시니까 2%, 3%, 3% 오른대요. 그렇군. 물가는 조금씩 올라요. 그 아래 봅시다.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위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자 여기다 체크. 매 분기 2%로 유지해야. 자 이겁니다. 경제학자 병이 제안한 내용은 물가 상승률이 2%, 3%, 3% 증가하는 것을 다 2%로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눈치 까야죠. 여러분들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야 너 갑자기 와서 미안한데 그냥 맞춰봐.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까 내려야 될까? 내려야죠. 아이고 그러니까 너 영상 잘 들어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죠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리면 돈의 공급이 줄어들죠. 물가가 내려가죠. 안정되죠. 그 효과를 주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거해야 되는 거 1, 2, 3번은 다 날려야 돼요. 왜? 인상하거나 기준금리를 유지하세요. 멍청한 놈들이죠. 물가가 더 오를 겁니다. 자 물가로 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자, 박스 아래 보니까 자 방금 이제 보기에 다시 박스 보니까 경제학자 병의 고려사항이래요. 읽어볼게요.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 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표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1% 포인트만큼 달라진다. 금리를 1.5% 바꾸면 1%만큼 바뀐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막 숨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설명이 돼요. 1.5% 올리면 1% 내려가요 라고 얘기 안 해요. 1.5% 바뀌면 1% 바뀝니다 물가는 이렇게 말해요. 자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면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다는 거를 이 지문을 통해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3%인 거를 2%로 내려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1.5% 올리면 되겠네요 금리를. 끝났지 뭐. 다만 정책 외부 시차가 나오네요. 딜레이가 있어요. 네. 1분기에 정책 시차를 갖는데요. 다음 줄에 있죠?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다. 그리고 지속 효과는 1개 분기다. 자, 그러면 저 박스 볼까요? 이제 보기 안에 있는 박스 2분기에 3%를 2%로 내리기 위해서는 언제 해야 돼요? 언제? 1분기 때 해야 되죠. 딜레이가 1분기, 시차가 1분기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1분기 때 금리를 1.5% 올린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3분기도 3% 오른대요. 그럼 어떻게 해? 2분기 때도 1.5% 올린 값을 그대로 유지해야겠죠. 자, 됐을까요? 끝났어요. 답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20%짜리 문제가 나왔었대요. 자, 맞추신 분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생각보다 좀 잘 맞추시네. 잘 해보세요. 미친, 나 이거 영상 안 찍고 있었네. 자, 2번 문제 답부터 볼까요? 답은 5번인데요.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 계산하셨을 겁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윗글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 이것도 정답은 50%다, 야. 이거 왜 틀렸을까? 자, 1번 답이에요. 1번 보세요. 통화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님들아, 통화정책 목적이 달라요? 똑같아요. 물가 안정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가 나눠졌어요? 통화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고려해야 되는 거를 선제성, 정책 신뢰성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을 분류한 겁니다. 통화정책의 목적은 물가와 물가에 대한 물가 상승률의 조정이 목표는 하나로 그냥 통일되어 있어요. 답 1번 골라주셨어야 됐고요. 넘어갈게요. 예, 3번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다고 하기엔 정답률 또 왜 이러냐. 3번의 답은 그냥 1번입니다. 예, 준칙주의잖아요. 처음 한 약속은 무조건 지키게 해서 은행을 믿게끔 해라. 예, 이게 그냥 준칙주의였습니다.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1번 해주셨으면 됐습니다. 4번의 답은 5번이었네요. 님들아, 부양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고 저 뒤에도 나오고 하는데, 부양은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를 부양하다는, 아이를 끌어올리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이거는 기르다, 양성하다라는 얘기죠. 다릅니다. 어휘 의미가. 그래서 4번 답 5번 골라주셔서 됐어요. BIS는 좀 이따 보고요. 12쪽, 아까 잠깐 봤던 12쪽 가보세요. 이건 정답률 25%짜리네요. 20년에 나왔던 6평이고, 요거는 제가 재수학원에 있을 때, 재수학원은 이런, 오수병 들으면 또 삐지겠다. 이런 동네 학원하고 다르게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이 모의고사를 시행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왜냐면 교육청에 신청하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있었던 그 재수학원도 요거를 이제 신청해서 공식적으로 시행했던 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일단 교육부에서 장학사가 나와요. 감독관하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학교랑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교실을 담당해서 감독하듯이 학원 선생들이 이걸 감독을 해야 돼요. 그 장학사 지도 아래. 그래서 이거 제가 감독했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감독하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잘, 이제 부정행위 없나 이게 잘 봐야 되잖아. 근데 뭐, 재수학원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 있어. 그래서 감독하는 척 하면서 장학사 눈치 보면서 나도 풀고 있었지. 풀고 있었는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학생들 표정을 봤는데 다들 굳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자, 우리 아까 1문단 미리 읽었었죠. 정책, 금리 조정에 따른 경기 부양 혹은 경기 진정. 이 지문은요. 거기에 더해서 자, 힌트를 조금 주고 시켜볼까요? 그래도 님들아 1문단 참 1문단에 통화정책이 있었죠. 1문단 첫 줄에. 통화정책의 목적이 뭐래요? 물가 안정이란 말 있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롱. 하나 더 있지롱. 빨리 봐봐.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아니, 뭘 경제 안정이란 말 굳이 해요? 이 지문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1문단에 나와 있는 단어는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요. 분명히 뭔가 하기 위해 쓴 단어예요. 그냥 물가 안정되니까 경제가 안정적이고 좋지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물가 안정시킨다가 아니라 물정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도모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2018년에 나왔던 유명한 수능 지문 정답은 19%짜리 질점 계산하는 만유인력 지문 나오고서 그 지문이 너무 길다고 해서 욕을 바지로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최근 기출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글의 길이가 점점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있어요. 이제 시험지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절반 정도만 지문을 차지해요. 다 차지는 않아요, 요즘에. 지문 길이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을 넣어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특히나 최근 기출들을 보시면 단어 하나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필요 없는 단어다, 문제를 푸는 데서 상관없는 키워드가 있다? 무조건 다 빼버립니다. 딱 남길 것만 남겨놔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다 어딘가에 관여하고 있어요, 답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놓칠 거 없이. 자, 난 충분히 힌트 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끊어서 가볼까요? 얘들아, 1문단 아까 나랑 읽었잖아. 그 통화정책 효과. 2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2문단. 넌 1문단도 빨리 읽어. 12쪽이야. 12쪽. BIS 아니요.
다 읽었나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문단 읽으셨죠? 같이 보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나랑 처음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 내가 너무 편하게 말 안 하려고. 쓰던 용어 지금 안 쓰고 있어요. 구체 추상 드립은 치지도 않고 있잖아. 봐봐. 이 문단 첫 줄 봐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는. 아니, 경제학을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한 글자, 는에다 동그라미 치라고요. 은과 는은 보조사고 아주 강력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는을 없어도 되거든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경제학에서 는 이렇게 굳이 는을 쑤셔 박았다. 이 는 한 글자 아시죠? 보조사 는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하필이면 나랑 둘밖에 없어서 좀 김봉수와 오수병이 있어요. 오수병은 잘생겼어. 오수병은 잘생겼어. 그럼 김봉수는 어떻다는 거야? 잘생기진 않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꼭 못생겼다라고 가야겠어?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네, 이 은과 는은 대조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자, 지금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는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고 얘랑 강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물어볼 거예요. 이미 이 는 한 글자로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읽어볼게. 자, 여기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이 잠깐만요. 아까 1문단에서는 무슨 정책이 있었죠? 통화정책이 있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금융감독 정책이라는 별도의 정책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 아까 거랑 보세요. 통화정책은 무슨 안정을 도모했어요? 1문단 첫 줄 보니까 물가 안정, 경제 안정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금융감독 정책을 하겠대요.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이런 걸 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겠다. 이번에는 금융 안정이에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참 건전성이라는 얘기가 쓱 하고 갔는데 건전성 알고 가시면 됩니다. 건전하다는 거는 우리 철학에서 사상적으로 올바르다 그 뜻이 아니라 경제의 건전함은 든든함입니다. 든든함. 자, 경제에서 건전하면 다시 든든하구만 이라는 뜻입니다. 국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꺼도 든든한 거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채권 얘기 살짝 했는데 국가가 우리 저번 주에 채권 먼저 공부해서 미안. 자, 보강해줄게. 든든한 채권.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있어요. 1년 뒤에 이 종이 갖고 오면 1억을 주겠대요. 이 종이가 있고요. 더올림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어. 1년 뒤에 갖고 오면, 이 종이 갖고 오면 1억 바로 지급해 주겠대요. 자, 여러분들 뭐가 든든해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채가 더 든든하죠. 왜? 믿음직스럽잖아. 여기는 망할 것 같지 않잖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랑 비교하면 조금 더 위험하잖아요. 네, 건전성은 제가 든든이라고 좀 장난쳤는데, 바로 위험성, 리스크, 혹은 안정성, 이거를 건전성이라고 하고요. 건전하다는 거는, 건전성이 높다는 거는 안정성이 높다, 리스크가 낮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가 안정이 아니야. 건전성 확보를 하겠대요. 이 금융회사, 은행이야, 금융회사가. 금을 유통시키는 은행이 건전성 확보, 든든함, 안정성을 확보해서 금융 안정이라는 걸 달성하게끔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하자라고 얘기하네요. 자, 여기는 미시 건전성 정책. 오 마이 갓. 미시는 우리 과학 지문에서 보고 오지 않았나요? 최근에 양자역학 할 때 보고 왔던 친구인데 그 미시 맞습니다. 세밀하게 보라는 얘기예요. 왜 세밀하다는 얘기가 나왔을까 하면 여러분들 지금 미시랑 제일 관련 있는 키워드 지금 읽은 것 중에 두 줄 읽었잖아. 뭐 있었냐면 개별 회사였어요. 개별 회사. 아, 개별 회사가 얼마나 든든한지 건전한지를 봐서 자세히 보라는 거야. 하나하나 회사를 봐서 걔들이 건전한지 아닌지 그걸 따지는 정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해보자. 요게 이제 이 문단
전통적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자, 이거 좀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읽었을 테니까.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을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그냥 같게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기인한다. 너무 불친절하지 않아? 이러고 끝나. 자, 버블이 없음을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키워드 정도만 해주시고요. 버블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통화량, 여기 있다. 버블은 물가 상승을 말하는데요. 물가 상승이 아니라 상상을 버블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게 버블이에요. 물가가 오를 수 있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요 정도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게 버블이래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경제 현상이에요. 이 버블 제일 세게 온 나라가 우리 옆에 있잖아요. 일본이 80년대 세게 와갖고 뭐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막 힘들어했다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요. 이것도 저번 주에 한 건데 환율 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엔화가 굉장히 싸서 수출이 엄청 늘어나서 경쟁수지가 엄청 개선돼서 너무 많은 외화가 유입된 거야. 수출이 너무 잘 돼. 환율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많으니 돈의 가치가 너무너무 떨어지니까 물건 가격이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또 충족해서 야 어차피 돈은 무한이네. 우리나라가 워낙 물건이 많이 팔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겠다. 야 하고 물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제 몰린 겁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가 그냥 평소에는 2억, 3억이면 살 것을 무슨 10억, 20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르겠지 뭐. 지금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 대출 연끌해서 저거 사와야지. 저 아파트 사야지. 어차피 오를 테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본 듯한. 우리나라도 그래서 버블이 오면 큰일 난다고 지금 아파트 값을 함부로 내리지 않게끔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책 같은 뉴스 같은 거 볼 시간 없으시겠지만 보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 값을 잡아야 된다 이런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아파트 값이 너무 높아서 지금 살기 힘들다는데 왜 아파트 값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버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값이 지금 솔직히 실제적 가치보다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래 가치대로 확 내려버리면 그거 대출해서 산 사람들 다 파산납니다. 이자는 매달 몇백만 원씩 이제 은행에 내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난 뭐야? 그냥 빚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너무 큰 혼란을 오니까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게 정책도 펼쳐요. 자, 근데 너무 올라서 지금 금리로 잡은 거긴 해.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만 더 읽을게요. 자,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을 기인한다. 미시 건전성 정책은 한 번 더 얘기해요. 한 번 더 얘기한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하나 더 써주네요. 예방이래요, 예방. 개별 회사에 대한 예방적 규제. 미리. 이 예방이란 뭐야? 아까 봤던 지문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선제성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시차 같은 거 있을 테니까 이것도 건전성도 미리미리 좀 해놔야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적 규제적 성성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예로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자기 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 자본 규제를 줄 수 있다. 자, 여기에 예시가 최저 자기 자본인데요. 최저 자기 자본? 최소한 이 정도는 니의 돈을 들고 있어라는 뜻이야. 자, 아까 은행 돌아가는 거 봤잖아. 은행에 들어있는 돈, 은행은 기업이야. 국가가 한국은행 말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이야, 기업. 이득을 위한 사기업이야. 근데 걔들이 자기 돈이 있을까? 보시다시피 거의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빌려오거나 여러분들이 저금하는 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대출하고 그 사이에 차액을 먹고 있는 게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통업이야. 금융업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몰려와서 내가 맡긴 돈 빨리 내놓으세요. 지금 찾아갈 거예요. 그 적금 끼고 내가 가져갈 거예요. 이러면 은행은 줄 돈이 없어요. 사실. 지금 대출 나가 있거든. 그래서 손이 대출 나간 거 돌아오면 드릴게요. 이렇게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 돈을 못 빼가는 거야. 그러면 그 은행은
좀 불안하죠. 과연 내 돈을, 내가 맡긴 돈을 얘가 돌릴 수 있는 거야? 불안해져요. 은행에다 돈을 맡기기 싫어져요. 그러면 이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금융회사들, 즉 은행들, 최소한 네가 돈은 좀, 네 돈은 들고 있어라. 그런 제한을 걸어주는 게 바로 전통적 경제학에서 미시건전성 정책의 예시래요. 별거 아니야. 개별 하나하나의 은행들이 든든하게 느끼게끔 최소한 네 돈은 얼마쯤 넣어놓고 있어라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지금 아직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3문단에 나옵니다. 3문단 조금 길고 어렵습니다. 자, 조금 길죠? 3문단 읽어보세요. 읽으셨나요? 보자. 아직? 전통적 경제학 얘기가 아까 마무리됐었는데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1문단에는 전통적 경제학자들이 통화정책, 금리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좀 전에 읽은 2문단은 금융정책을 통해 개별회사 예방적 성격을 통해 미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한다. 이렇게 딱딱 대응되어 있었어요. 각각의 정책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안정시키려는 효과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봤었대요. 이걸 뭐라고 써있냐?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써 있었어요. 지금 읽으신 3문단 두 번째 줄에. 됐을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단 끝부분 봐봐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해되어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왜 그런지 볼까요? 계속 갈게요.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님들아 이제 보여야죠. 저금리 정책 무슨 정책이에요? 금융 정책이야? 통화 정책이야? 빨리. 통화 정책인 거 괜찮죠? 이 통화 정책을 발동했어요. 자, 계속해 볼게요.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뭐가 나온대요? 금융 불안이 야기된대요. 이거 뭐야? 통화 정책을 건드렸는데 뭐가 불안해져? 금융 안정이 아니라 금융이 불안해진대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통화 정책을 조절하니 여기 물가만 조절돼야 되는데 갑자기 금융 안정이 흔들려 버린다.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었군이라는 자성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포인트예요, 여기가. 계속 가볼게요. 금융 불안 야기하여 결국에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 계속.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나타났다. 자, 지금 계속 금융 안정 얘기하고 있어요. 통화 정책을 건드니까 금융 안정이 흔들려서 이게 불안해져서 경제 안정이 안 돼. 분명히 통화 정책을 하면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데 금융 안정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것도 달성이 잘 안 되는군. 그리고 또 지금 읽은 거 개별 회사가 부실하다는 게 개별 회사만 문제가 아닌 거야. 얘들 때문에 같이 뭐가 붕괴되냐? 시스템이 붕괴된대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새로운 요인이 나온대요. 개별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도 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는 걸로 새롭게 추가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에 기존 정책으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이 밝혀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화 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으로만 경제 안정을 달성한 건 불가능하다.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최종적으로 경제 안정이 도달할 수 있군이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즉 이원화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군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통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 자, 바로 새로운 견해입니다. 무슨 학이라고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따 문제 풀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오냐면 글로벌 금융 이후의 경제학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글로벌 금융 이전, 근데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이론은 바로 미시 건전성 정책도 하면서 플러스 뭘 보는 거시 건전성 맞지?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도 함께 보는 그 두 개도 함께 그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두 개를 함께 해야 된다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대요. 같이 보라는 거야.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읽었죠? 예.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안정 통해 통화 정책 간의 상호보완을 통해 경제에서 달성한다는 견해가 주류됐다. 여기까지. 이제 시간을 좀 들 거거든요. 거시 건전성 정책이 뭔지 상세하게 좀 더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막 새롭거나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야. 자, 문제 5문제거든요. 14번 문제가 25%입니다.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많이 어려웠대요. 많이 어려워요. 제가 봐도. 하지만 오늘 배운 시장 원리, 예, 금융 시스템 요걸 좀 생각하면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 7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7분 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푸셨나요? 이제 같이 볼까요? 예, 그래서 이 남은 두 문단 내용은 이거였네요. 거시가 바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건전성 확보, 이것도 그래서 미리 예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딱하니 써있죠. 자, 이거 좀 수상하지 않았나요? 저기도 예방적, 이것도 예방적. 문제 아까 답이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거시 시스템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도입하냐? 바로 이거였어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도입하겠대요. 그게 마지막 문단 얘기였어요. 님들아, 잠깐만 볼래요? 13쪽, 지금 너무 많이 틀리셔갖고. 이 경기 자본 대응 완충 자본, 자, 어디 보시냐면, 13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만 볼게요. 있다. 1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자,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 통화량을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한대요.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자본, 잠깐만, 최저 자기자본 뭐였지? 이거 미시 건전성 정책이요. 너 최소한 돈을 좀 들고 있어라. 왜? 지금 너무 과열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네가 좀 풀지 말고 좀 들고 있어, 짜식아 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읽어볼까요? 거기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들어가요. 과도한 시중 팽창을 억제한다. 자, 과열기에는 완충 자본을 어떻게 하래요? 적립이라고 했나? 쌓도록, 쌓아라, 세이브해라. 뭐 하라는 거야? 돈을 풀지 말아라. 너 최저 자기 자본도 들고 있고 거기다 더 갖고 있어야겠다. 너무 지금 과열돼서 돈 풀면 안 돼. 난리나. 물가가 너무 올라. 이런 얘기예요. 자,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때 쌓아뒀던 돈 있지? 야, 빨리 대출 나가. 빨리 풀어. 완충 자본을 대출 나가서 대출 재원으로 써라. 나가라. 나가게 하라. 이거였습니다. 됐을까요? 이게 바로 거시 건전성 정책이었어요. 최저 자기 자본을 과열됐을 때는 그것보다 더 쌓아놔라. 그리고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때 쌓았던 거를 빨리 풀어라. 대출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아까 우리 봤던 거. 야, 그럼 13번 문제 바로 봐봐요. 왜 다들 삽질하고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앞부터 읽으면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봐봐. 미시 건전성 정책과 13번의 보기야.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정책 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가 땡땡일 때, 에이씨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직 몰라요. 뭔지 모르지. 계속 갈게요. 땡땡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 자본을. 아이고 이제 그러면 우리 B는 알았다. 거시 건전성 정책이죠. 완충 자본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를 뭐뭐 하도록 하고. 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뒤 보세요. D부터 봐야 돼. D, 알파벳 D. 건전성 정책에서는 이거 미시겠죠? 미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자기 자본을
유지. 님들아, 경기가 호황일 때야, 불황일 때야? 자기 자본을 유지하라고 할 때는. 불황이요? 아니야. 야, 최저 자기 자본을 유지하라는 거는 돈을 시장에 풀라는 거야, 풀지 말라는 거야? 풀지 말라는 거잖아. 들고 좀 있어라는 거잖아. 그러면 경기가 어느 때를 지금 가정한 거야? 잠깐만. 미안하다. 죄송해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었네. 자, 미안합니다. 어디 갔어? 헷갈려. 잠깐만. 실수. 미시건선에서는, 여러분들, 최저 자기 자본 수준은 그냥 이 미시 건전 정책 자체 행동이었던 거죠. 미안. 내가 삽질했어. 그래서 미시 건전 정책에서는 일단 D에 미시 들어간 건 확실하고요. 최소 수준 자기 자본 유지하라. 이것 때문에 D와 B 값이 먼저 나옵니다. D는 미시, B, 알파벳 B는 거시. 자, 이제 미시 거시를 한다면 B 값과 D 값이 나왔으니까 후보가 답이 1, 2, 3.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게 나올 겁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조합해 보자고요. 자, 완충 자본을. 자, 3번 고르신 분들 먼저 보세요. 불황일 때 이 완충 자본을 적립하게 한다고? 여러분들, 불황이라는 거는 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과열이 아니야. 불황은 침체고요. 호황은 과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황일 때 적립하라? 그러면 돈을 침체되어 있는데도 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자, 불황일 때는 이 완충자본 정책에서 어떻게 됩니까? 쌓여있는 돈을 풀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대출로. 그래서 사용이라는 말이 맞아요. 님들 답 3번 아니라 1번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침체되어 있을 때, 즉 불황일 때는 돈을 풀어서 돌게 해줘야 돼요. 자, 아마 이거 틀렸을 때 불황, 호황을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호황은 경기가 과열된 상태야. 불황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야. 자, 됐을까요? 14번 문제 봅시다.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봐봐. 님들아, 보기 보면요.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라고요? 대칭이 아니다? 서로 다르다. 무슨 말이지? 계속 가볼게.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자, 봅시다. 어떤 게 효과가 없다는 거야?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여러분들,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거는 이자를 낮추는 거야, 높이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과열되어 있어. 그래서 돈을 공급을 줄여서 돈의 가치를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키자,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거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 즉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는 이거죠. 이자를 낮춰서 돈을 많이 풀어버리는 거죠. 돈을 공급하는 거죠. 돈을 공급 올리는 거, 이거는 효과가 없다. 이게 끝밀어 올리기 효과래요. 이 두 개가. 자, 이걸 왜 물어봤냐? 통화정책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던데, 완충자본. 잘 봐봐요. 누가 효과가 없다는 거야?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을 때 쌓아있는 돈을 풀어봤자 끝밀어 올리기가 작동하면 이 돈이 공급해서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보기가. 다시 보면 보여요. 그렇다면 답이 그냥 나왔어요. 님들아, 3번 봐봐요. 3번. 끝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경기 침체기야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 침체되었을 때 완충된 자본을 대출 재원을 써서 풀어라. 이거 하면 우리 침체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끝밀어 올리기는 뭐다? 돈을 공급해봤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답이 3번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맞췄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어렵죠. 자, 여러분들, 나머지도 봅시다. 11번의 답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책금리 인하, 즉 통화정책이야. 정책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하면 경제 안정이 훼손돼 버려. 맞아요. 정책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융 안정이 흔들리다 보니까
목표했던 경제 안정이 안 일어나는구나.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글의 주제입니다. 4번 골라주셔서 됐고요. 자, 12번은 아까 티나게 나왔던 거. 개별 금융회사 예방적. 이 시스템 자체도 예방적인 수단으로서 건전성 확보한다. 선지 3번. 기업은 이윤과 달리 예방적 규제. 아니요. 둘 다 예방적 규제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15번의 답은 2번이요. 이런 건 님들이 하세요. 그 양아치 짓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아유, 니가 어떻게 알아, 임마? 자기 우리 초면인데 혹시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행운의 숫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숫자 니가 어떻게 알아? 내가 좋아하는 숫자 뭘 것 같아? 난 8을 좋아해. 아, 그래? 이유를 물어봐도 돼? 왜 9를 좋아한다고 하면 말실수야? 왜? 뭐. 개인적인 의미가 있나 봐? 나는 88년 8월 8일 8시에 태어나서 내가 8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 차 번호도 8898이야. 8888은 비싸서 못 샀대. 실화야. 자, 근데 우리 행운의 숫자 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알았어. 쉬었다 할까요? 자, 10분만 쉽시다. 35분이니까 우리 45분에 봅시다.